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지향하는 김로벨 TV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오늘이 100회째입니다. 이 100회째 영상에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참 얘기하게 된 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독이 든 성배를 들었죠. 성배인데 그 안에 들은 거는 독만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의 여정 5년 동안의 임기 중 굉장히 어려운 일이 무지하게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당할 때마다 정말 베드로가 말했다는 쿠어바디스 도미네가 절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치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이제 국민성이라 그럴까요? 조급함과는 달리 좀 길게 봐야 됩니다. 지금 취임도 하기 전에 엄청나게 현 집권 세력하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뭐 취임은 됩니다. 1차적으로 6월에 있는 지방선거가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뀔 거고, 그 다음에 2년 후 2024년에 총선이 끝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결과가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계속 야당이 될 민주당과 우리나라 좌파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겠지만은 그 구심점이 지금 민주당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충분히 그 공세를 다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윤석열 당선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실 우리가 잘 모르죠. 예전에 이제 YS, DJ, JP, 삼김이 있을 적에는 뭐 30년 동안 그들의 정치 행태를 쭉 지켜봤기 때문에 사실 속속들이 알았지만은 뭐 불과 1년 만에 21년 3월 초에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고 불과 1년 만에 대통령에 당선됐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윤석열 당선인을 보면은 두 사람이 생각나는데 90년대에 러시아 대통령을 지냈던 옐친, 그 다음에 전임 그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가 생각이 납니다. 그럼 먼저 옐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이 사진 기억날 겁니다. 이게 1991년 8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민주화에 반대하는 러시아 군부 강경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건물이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에 해당되는 듀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막 포격을 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들이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할 적에 위축돼 있을 적에 당시 모스크바 시장이었던 옐친이 이렇게 측근과 함께 듀마 앞에 있는 러시아 군의 탱크 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민주화를 강력히 주장을 하죠. 한마디로 이거 가지고 이 사진 하나 가지고 옐친은 떡상을 했습니다. 옐친은 이제 이 사진으로 이제 큰 겁니다. 갑자기 전국적인 인물이 된 겁니다. 됐는데 그 당시 모스크바 시장이었죠. 근데 모스크바 시장이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시장에 해당되는데 러시아에서는 그 위상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걸로 전국적인 인기를 얻고 옐친이 대통령이 돼서 2번을 합니다. 근데 그때 러시아 경제가 정말 힘들었죠. 그래서 그렇게 좋은 평가 받지 못하고 결국은 그 뒤에 푸틴이 강력한 권위주의 통치를 하면서 러시아의 위상을 올려놨죠. 그래서 옐친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관찰과 분석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인상은 가장 강한 인상은 윤석열 당선인은 정말 깡다구가 좋다. 그겁니다. 2016년인가요? 그때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뭐 일이 잘 안 풀리니까 윤석열 그땐 검사였죠. 검사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당시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 정면으로 도전한 거나 다름이 없죠. 그 이후에 뭐 계속 좌천을 당하면서 고생을 많이 한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깡다구는 좋다. 예, 검사가 대통령하고 맞짱을 뜬다. 였습니다. 그 다음에 인내심이 굉장히 좋다. 인내심이 짱이다. 자, 실질적으로 2019년에 조국 법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뭐 그 자녀의 그 입시 부정에 관해서 이제 조사를 하다가 한 10월 되면은 특히 이제 추미애 장관이 임명되면서 10월 되면서 거의 뭐 식물총장이 됐습니다. 수사지휘권도 발휘하지 못하고 인사권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그 조국 수호 무슨 그 검찰 개혁하면서 시위에 시달리고 그랬는데 꿋꿋이 버티죠. 뭐 별 발언도 하지 않았죠. 꿋꿋이 버텼는데 인내심이 좋았는데 뭘 기다렸겠느냐? 여론의 악화를 기다린 거죠. 결국은 여론은 내 편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참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론의 악화라는 건 뭐냐? 그 당시 정부에 대한 여론 또는 추미애 장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기를 이제 기다리다가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거의 1년 반을 기다린 겁니다. 1년 반을 기다리다가 21년 3월에 사퇴를 하죠. 그 인내심, 그건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뭐 심지어 뭐 기소하겠다 그러고 아직도 이제 조사권 입건된 게 많이 있죠. 저 같으면은 그냥 좀 몇 달 버티다가 아이고 그냥 청와대 민정수석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대통령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사임하겠습니다. 할 것 같은데 그걸 버티더라고요. 1년 넘게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인내심은 짱이다. 그런데 그 과정서 우리가 하나 또 살펴봐야 될 거는 싸움의 기술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싸움할 때 보면은 아주 핵심 인물, 거기에 그 급소를 알고 노립니다. 그리고 그 급소를 한번 물어버리면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조국은 누굽니까? 사실 그때 집권 세력 내에 PK 세력이 문재인 대통령도 포함해서 대선 주자로 키우려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그냥 콱 물어버리더라고요. 그 8월 말에 있었던 그 압수수색 보세요. 그냥 전방위적으로 하죠. 나중에 이제 조국 지지자들이 뭐 탈탈 털면은 그런 혐의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을지 모르냐라고 윤석열 총장을 비판을 하지만은 사람 잡을 땐 그렇게 잡아야지. 그걸 딱 잡아버리더라고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잔가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이 될 무렵에 이미 그 집권 세력의 비리 의혹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옵티머스니 뭐 라임 사태니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를 조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도 역시 검찰총장 되더니 그 집권 세력한테 충성을 하는구나 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조국을 잡아버리더라고요. 목덜미를 꽉 물고 놓질 않는 거죠. 이 입시 부정이라는 거는 대부분 국민의 그 분노를 일으키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얼치기 위선 좌파들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국민적 지지를 검찰총장 하나가 받아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권은 굉장히 여당 야당을 떠나서 매우 당황하게 될 거예요. 이러한 그 싸움의 기술을 가진 사람은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과거 이 승부수를 던지는 정치인이 YS 김영삼이었습니다. 근데 싸움의 기술은 훨씬 더 난 것 같아요. 이것이 장점이면서 어떻게 보면 또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내가 지금 이태원에 있는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 그거에 대해서 뭐 여론도 안 좋다. 대통령이 반발했다. 경로했다. 뭐 그러는데 그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게 당선인이 싸움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싸움을 누구한테 걸었느냐? 문재인 대통령한테 걸은 거예요. 왜냐하면 당선되고 일주일 조금 넘어가지고 집무실 이전 문제가 좀 나오더니 본인이 직접 나서서 브리핑을 한 겁니다. 그 정도 문제는 인수위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생각 중이다라고 하면 되는데 본인이 나와서 국방부 청사다고 딱 집어가지고서는 브리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한테 싸움을 건 건데 처음에는 뭐 우호적인 발언을 하더니 그다음에 뭐 안보와 비용을 들어가지고서는 안 된다라고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말려들은 거죠. 왜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 싸움의 결과는 윤석열 당선인이 걸은 겁니다.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맞받아 친 거예요. 이 싸움의 결과는 6월 지방선거 결과가 말해줄 것입니다. 대단한 싸움의 기술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정치권이 상당히 당황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예.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울하죠. 5년 하루하루가 정말 마음 편한 날이 없을 겁니다. 먼저 현 집권 세력과 좌파의 공세는 벌써 시작이 됐죠. 예. 이게 항상 우파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쓰는 좌파의 전술입니다. 먼저 길을 꺾어놓고 시작하죠. 먼저 이명박 정부 봅시다. 이명박 정부가 인수위 때부터 구설수에 오르죠. 뭡니까? 첫 번째가 당시 이 인수위 위원장이었던 이경숙 숙대 총장의 발언이죠. 영어 교육을 얘기하면서 오렌지를 오렌지로 발음해야 한다. 그렇게 교육시켜야 된다. 이게 엄청난 구설수에 올랐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돌다리도 두드리고 걷느라고 이러면 얼굴에 상처 입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4월에 선거가 있고 2월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4월에 선거가 있고 뭐 대승을 거뒀죠. 그런데 곧바로 선거가 끝나자마자 좌파의 공세가 시작되죠. 그게 한미 FTA하고 관련된 광우병 파동이라는 거죠. 이 시위 뭐 대단했죠. 불과 임기를 시작한 지 석 달 안 돼 가지고 이제 시작이 됐는데 결국은 이 사진에서 보여듯이 여기서 밀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뭐 일종의 사과 성명을 발표하면서 시위대의 함성과 함께 제가 오래전부터 즐겨 부르던 아침 이슬이라는 노랫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촛불도 보이고 아침 이슬도 들리더라. 이게 굉장히 정서적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이건 항복 선언입니다. 저는 그때 이럴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드라이하게 그런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뭐 검역을 강화한다던가 재협상을 하면 되겠다 하는데 이렇게 정서적으로 잘못했습니다 라는 거나 똑같잖아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건설업계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깡다구가 굉장히 강할 줄 알았는데 너무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뭐 좀 거칠게 표현하면은 이 좌파한테 이 뒷덜미를 잡힌 상태에서 국정을 운영하게 된 거죠. 그 후에 2010년에 천안함 피격 사건이 있었고 그 몇 달 후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는데 제대로 반격을 못했어요. 우리 영토에 수십 발의 적포탄이 떨어져서 민간인도 사망하고 군인도 사망했는데 제대로 거기 대응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평도에 주둔하는 해병대 포병부대가 K9포를 뭐 원점에다 대고 쐈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이제 북한의 방사포는 다 철수한 후고 논바닥에 포탄이 떨어진 거죠. 예. 그랬을 적에는 예를 들면은 북한에 있는 해안포를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이 항의를 하면은 아이고 원점 계산을 잘못했네. 예. 제대로 계산했어야 되는데 이런 약한 모습을 보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립니다.
대통령이 위기에 처했을 적에 절대로 그 사람을 구해 주겠다고 뭐 시위를 하거나 집회를 안 하죠. 결국은 그런 결과가 빚어진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안타깝다 그런 그 여론이 있지만은 이명박 대통령 그런 그 구속, 그 다음에 수감에 대해서 누가 그런 뭐 발언을 합니까? 안 하지요. 예. 그래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그렇게 공세로 나오는 거는 좌파의 상습적인 전술이다. 그걸 이렇게 그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물론 그런 걸 하도 많이 겪다 보니까 이제 학습 효과가 생겼죠. 그래서 그리고 뭐 그런 공세에 흔들릴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예, 아무튼 계속 이 트집을 잡고 공격을 해댈 겁니다. 반대 세력뿐만 아니라 당내 상황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죠. 뭐 한 120명 되는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예, 뭐 대부분 한 3분의 1 이상은 기회주의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면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2007년 그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 박근혜 후보하고 이명박 후보하고 진짜 세게 붙었죠. 그때 박근혜 후보의 최측근이 그 행동대장 김무성, 그 다음에 책사 유승민이었습니다. 보세요. 정말 그때 김무성 그 의원하고 유승민 의원의 그 활약은 대단했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 결국은 등에 칼 꽂죠. 이런 사람들이 한나라당, 지금의 국민의힘 내에 굉장히 많다. 예. 그게 굉장히 불리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좌파 세력은 2024년 총선 전까지 탄핵 발의를 계속 시도할 겁니다. 성공하지는 못할 거예요. 탄핵에. 하지만 발의는 계속 시도할 거예요. 그것보다도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죠. 이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뭐 외환위기가 다시 온다. 버블 지금도 이제 그 주택값은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블 붕괴라기보다는 이제 버블이 빠져서 주식값도 떨어지고 이제 집값도 떨어질 수 있죠.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이 몰락했듯이 중산층 붕괴는 이미 시작이 됐고, 그리고 부채 문제가 이거 아주 심각하죠. 그다음에 퍼주기에 너무 이제 국민들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재정 악화, 이게 결국 후세대에다가 다 떠넘기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뭐 어느 정권이 와도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든 문제인데 이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본인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믿을 사람은 국민밖에 없죠. 뭐 깡도 좋고 인심이 좋기 때문에 그런 위기에 겁먹을 것 같진 않지만은 결국 이게 뭡니까? 이게 2019년 가을에 있었던 광화문 집회죠. 뭐 엄청나게 모인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이때 나온 구호 중에 하나가 그 윤석열 검찰총장 수호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좌파 세력이 우파 정권에 대항해서 집회를 열고 촛불을 들고 그런 경우는 많이 있지만은 이렇게 우파 세력이 많이 나온 건 없어요. 예. 그래서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도 이만한 동원력이 있었다면은 아마 탄핵 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감옥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은 잡아넣는 겁니다. 물론 억지로 이렇게 동원한다고 나올 분들은 아니죠. 자발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성숙돼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차피 정말 힘든 뭐 독이든 성배, 독배죠. 독배를 들었는데 이런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통치수를 보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번 정권 들어와 가지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정권에는 조금 다른 양상이 나타날 겁니다. 우파가 상대방의 시위에 계속 몰렸는데 이게 이제 조직화가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우파 시민 세력도 아마 조직화를 시도할 겁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에 반대하는 좌파 세력이 시위를 벌이면은 거기에
뭐 숫자적으로 결코 밀리지 않을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 우파 시민 세력의 조직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임기 중에 무엇을 할 것이냐?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보면 1997년 IMF 이후에 대한민국이 너무 망가져가지고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은 본인이 생각하고 또 공약을 통해서 약속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거 그게 100이라 그러면은 아마 10개도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선인이 결정이 되니까 뭐 윤석열 당선인한테 바란다 뭐 외교 정책이 어떻고 경제가 어쩌고 뭐 부동산 정책이 어쩌고 신문에 보면 이제 그런 제안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는 이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선관위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선거관리 부실이 있거나 혹은 선거 부정이 있었다면은 이거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더 이상 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건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보기에도 선거 부실, 그 다음에 선거 부정에 강한 의혹이 드는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정파적 관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6월 9일 날 취임하고 한 달 있다가 지방선거가 실시되는데 이거마저도 관리 부실이 있거나 또는 부정의 여지가 있다면은 그거는 뭐 5년 동안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명심하시고 진짜 아주 신속하게 이건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친중 굴욕 외교를 타파해야 됩니다. 이건 국격의 문제입니다. 국익도 중요하지만은 국격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국익은 똑같은 어떤 그 국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격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국익도 좌우가 됩니다. 이게 뭐 친미로 확 가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경제적 교류가 많기 때문에 중국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지만은 그렇게 굴욕적인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중국 가서 그냥 뭐 멍하니 혼밥을 한다던가 이건 국민들 자존심을 너무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왕이 외교부장이 어깨를 툭툭 친다던가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기에 중국 방문했는데 카메라 기자 뭐 수십 명이 있는데 그 앞에서 왕이가 문재인 대통령 어깨를 툭툭 치는데 그냥 희죽 웃고 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왕이가 외교부장이죠. 그런데 중국은 아시다시피 공산당 우위 체제이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왕위의 서열이라는 거는 백위 바뀝니다. 어떻게 보면은 공산당 그 지도부에 보면 왕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놈이 우리나라 대통령 어깨를 툭툭 치는데 가만히 있더라 이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왕위 조인트를 그냥 까버리세요. 예. 그리고 이 중국의 이제 문제라는 거는 상당히 우리나라에 이제 중국이 침투해 있는데 부동산 개발로 많이 들어왔죠. 근데 몇 년 전서부터 중국의 부동산 개발 사업이 휘청거리면서 그 자본이 빠져나가거나 아니 계속 대준다라는 게 더 이상 안 들어오죠. 그래서 중단된 게 많습니다. 그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자본이 들어오면 사람이 같이 따라 들어옵니다. 지금 벌써 해외 노동자,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 중에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 있으면 거의 200만 가까이 될 거예요. 중국은 사람이 따라 들어오면은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니까 조폭이 같이 들어옵니다. 조폭은 뭐 하느냐? 자금 세탁, 매춘, 그 다음에 마약.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치관과 질서를 붕괴시키는 거죠. 지금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차이나타운이라고 하는 대림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댓글 부대를 운영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여론 조작을 하고 이거는 차이나 게이트라고 해가지고 지난 총선 끝나고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김격쿨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정치 과정도 왜곡시키고 우리 정치에 영향력을 미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반드시 차단해야 됩니다. 우리랑 안 맞아요.
북한 같은 경우에 중국의 지원이 없으면은 연명할 수가 없죠. 그런데도 북한은 중국에 대해서 극도의 혐오감을 보입니다. 왜? 자기네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 그걸 잘 염두에 두시고요. 반드시 뭐 중국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국제적 위상 또는 국력에 맞는 국격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미국 화이트하우스 백악관 방문하겠죠.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나 뭐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뭐 좀 그 버릇없이 굴면은 그냥 비행기 타고 와보세요. 와버리세요. 우리 그 정도 위치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더 당황합니다. 뭐 그런다고 뭐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 절대로 그러지 않을 테니까 대접이 소홀하거나 그러면 그냥 비행기 타고 와버리시면 됩니다. 러시아 푸틴은 정상회담 때 늦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예, 정상회담 시간에 맞춰서 갔는데 푸틴이 늦게 온다. 그냥 와버리세요. 예, 그래도 됩니다. 아무튼 이게 국격이 없고 얕보이면요 우리 위상도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최근 미국의 이제 휘발유값, 원유값이 계속 오르니까 자기네 원유를 캘 생각은 안 하고 바이든이 참 희한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우디 왕한테 석유를 좀 증산해달라라고 말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사우디 왕이 전화를 안 받았잖아요. 그 얼마나 바이든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까? 예. 심지어는 뭐라고 협박을 합니까? 이제 우리 원유 달러뿐만 아니라 그 위안화로도 결제할 거를 우리가 고려 중이다. 개 무시해버리잖아요. 얕잡아 보이면 그렇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거와 함께 개인적으로 버닝썬도 한번 철저하게 수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는 좌파 정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득권 세력의 그 못된 행태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뭐 매춘, 뭐 마약, 뭐 습관성 의약품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금 세탁, 불법 거래, 뇌물 이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걸 덮었잖아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를 해가지고 경찰에 뭐 엄청난 거의 100명이 넘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는데 뭐 승리 구속되고 그다음에 까불대는 그 정준영 가수 정준영 그 카메라 그 핸드폰 동영상으로 야한 영상 찍었다고 그거 구속된 거 그걸로 끝났잖아요. 그 정준영이가 핸드폰 카메라로 찍은 거는 이 버닝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버닝썬 터지기 3, 4년 전에 찍은 건데 그걸 글로 관심을 호도시켜 놓고서는 덮어버렸잖아요. 그때 그 등장했던 인물이 뭡니까? 윤규근 총장이죠. 총경. 뭐 지금은 뭐 경찰 징계 3개월 먹고서는 경찰병원 총무과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가 그 어떤 그 비리의 허브입니다. 가운데입니다. 여기서 다 벌어졌거든요. 뭐 거기서 젊은 애들이 뭐 술 먹고 뭐 했다 그거는 관심이 없고 여기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한번 수사하면 어떨까? 그리고 그 부인도 경찰 아닙니까? 그 당시 김재미 경정인가요? 이 사람은 이제 말레이시아 대사관에 그 경찰 주재관으로 나가 있었고 뭐 지금 뭐 아직도 근무한다고 그럽니다. 요거는 한번 파헤쳐 보면 어떨까? 요건 저의 개인적인 뭐 관심입니다. 뭐 부탁은 아니고요. 제가 오랫동안 생각했던 어떤 그 국정 운영에 필요한 개인적인 조언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국무총리도 지명해야 되고 후보자를 그다음에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후보들을 이제 인사 제청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여기서부터 거대 야당이 트집을 잡고 시작하겠죠.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할 겁니다.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준은 뭐 오랫동안 안 해줄 것 같고요. 여러분들 한번 회상해 보세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 국무위원 후보자들을 지명을 했는데 그때 인사의 타이틀을 언론이 뭐라고 뽑았습니까? 고소영이라고 뽑은 겁니다. 고대 소망교회 영남. 이렇게 레이블이 붙고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이 상당히 위축이 되는 거예요. 쪽팔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는 안면에 기스 확 가지고 시작하고 국민들도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이걸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 때 우리가 쭉
봤지만은 그 후보자에 대한 공격은 뭐 그 뻔합니다. 뭐 위장전입, 논문 표절, 학력 위조, 재산 형성 과정 의혹, 병역 의혹, 뭐 요즘은 뭐 미투도 나오겠죠. 친일파 없는 것도 막 지어서 공격을 해댄단 말입니다. 물론 이런 흠결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임명하면 좋은데 그러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사, 특히 정권 출범하는 첫 번째 인사, 인사청문회에 가야 될 사람이 20명이 넘습니다. 그 인사에 대한 테마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별의 어떤 흠결을 덮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 테마라는 게 뭐냐? 예를 들면은 40대 장관을 왕창 임명해가지고 대한민국 역사상 최연소 국무위원들, 평균 연령이 가장 어리다. 또는 여성을 왕창 임명해가지고 대한민국 역사상 국무위원 중 여성 비중이 가장 높다. 또는 호남 비중이 가장 높다. 이런 거. 또는 남자들은 전부 다 병역 필이다. 이런 걸로 덮어버려야 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그 여성이 장관 후보로 지명이 됐는데 그때 나와서 이제 기자들한테 인사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장관이 들고 있는 백이 뭐 몇백만 원짜리다. 이거 트집 잡아가지고 낙마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 트집은 누구나 잡힐 수 있죠. 그걸 덮을 수 있는 인사 전체의 테마를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참 이런 얘기를 오래전서부터 했는데 정권 잡으면 뭐 오만해져 가지고 그런 게 귀에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사소하긴 하지만은 경호처장, 그게 뭐 경호실장이 될지 모르지만은 경호처장은 군 출신을 임명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로 가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은 국방부, 합참 거기에 둘러싸이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경호 책임자마저도 군 출신이다? 그럼 군한테 완전히 둘러싸이는 거죠. 군 출신이 경호처장 또는 경호실장이 되면은 국방부 장관도 군 출신의 그 경호처장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경호처장이나 실장이 군인들의 로비 창구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굉장히 의사결정에 혼란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이것도 이제 권력자의 오만이에요. 이명박 대통령은 그 김인종 대장이죠. 예비역 대장을 경호처장으로 임명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박흥렬 전 육군참모총장 대장 출신으로 임명을 했죠. 그리고 특히 이 김인종 대장 같은 경우에는 경호처장이 됐을 적에 현역에 있는 군인들이 자기 기수보다 다 후배였어요. 그럼 군인들은 그 경호처장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최근에 뭐 예비역 그 중장 출신인 김모 인사가 무슨 뭐 경호처장으로 적합하지 않냐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군 출신을 임명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특히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이 가면 군인한테 둘러싸이는 거예요. 자, 결국 이제 지난 몇 번 영상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힘, 민주당, 뭐 심지어 좌파 정당인 정의당까지 다 쓴소리를 하고, 오늘은 윤석열 그 당선인에 대해서 뭐 쓴소리죠. 쓴소리도 하고 이러다가 뭐 제가 온전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지했거나 안 했거나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우리는 기원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잘못하는 걸 비판하는 거하고 성공을 기원하는 거하고 그 이율 배반적인 게 아닙니다. 잘못한 건 비판해야 되죠. 그렇지만은 성공하기를 우리가 기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치 얘기는 벌써 11차례에 걸쳐서 또 하게 됐네요. 그리고 요 정도에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정치 현안에 대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